서연 씨도 모르는 사이 석연찮은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 작년 8월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리지 않은 글을 이제 확인한 게 첫 번째로 이제 피해를 알게 된 날이고요. 새벽에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 자고 있어서 몰랐는데 친구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네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글 올라왔다. 안 친한 이제 폴로들은 너 왜 그러고 사냐, 약간 이런 연락도 오고.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SNS가 해킹됐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무슨 지인 능력방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이름, 그 주민등록증 그리고 벗고 있는 여자분들 사진을 이제 제 얼굴을 합성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누군가 서연 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한테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진짜 집 앞에 누가 찾아올까 너무 무서웠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삶이 그냥 온통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을 하고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서 이걸 익명의 SNS 방에 뿌렸다는 건데 이걸 대체 왜 하는 겁니까? 먼저 이런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해자가 익명의 SNS 단체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능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참여자들이 그 사진으로 타인의 나체 사진이나 아니면 음란 영상물을 합성해서 올리면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후 이제 참여자들이 뭐 영상을 두고 입에 담지도 못할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말 그대로 피해자를 능욕하는 겁니다. 뭐 이름이나 나이 아니면 거주지 같이 개인 정보를 올리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 전 여자친구를 능욕해달라 이렇게 올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재밌다는 이유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놀이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 방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SNS상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직접 찾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참여자들이 초대 코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상 검증 차원에서 뭐 어떤 음란물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채팅방에 들여도 되느냐 좀 걸러내는 작업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누군지 예측이 안 됐어요. 왜냐면 진짜 주변에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렇게 특정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예상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 상당했을 것 페이스북은 이제 같아요. 접속 IP 기록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IP 중 하나가 이제 그 친구의 IP였어요. 놀랍게도 서연 씨가 찾아낸 용의자는 같은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70% 정도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인데요.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정작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인들 혹은 동료들, 학교 동급생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용기를 내 고소를 감행한 서연 씨. 하지만 당국의 더딘 수사에 까맣게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SNS 속 얼굴을 대변하는 프로필 사진.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에 더 쉬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 서연 씨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SNS를 안 해요. 일절 안 하고 아예 다 탈퇴했고, 그리고 네이버나 그런 거 2단계 인증 이런 거 무조건 걸고, 제가 주민등록증도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혹시나 민증이 유출되면 또 금전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명도 했어요. 이걸 얘기를 들으니까 N번방 사태가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파장도 상당했고 이후에 관련 조치들도 어느 정도 생겼는데 오히려 이런 일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나 갓갓 이런 사람들이 건거되면서 잠시 주춤하는가 했지만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 접수된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건수에 따르면 2021년 1913건이었다가 2023년에 무려 7,18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로 따지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 건수가 무려 4,7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지난해가 7,0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네, 넉 달 만에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던 건데 올해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기술 상용화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접근이 쉬워지다 보니 가해자 연령대도 훨씬 낮아졌고 또 피해 대상도 훨씬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그리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범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 대상으로도 범행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SNS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아무나 무작위로 골라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딥페이크 기술이 정말 원본과 이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기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퍼지고 있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서 해명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처를 하는 게 어려워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만난 두 번째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민서 씨에게 어느 날 익명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17살 때 일인데 제가 페이스북 그 프로필에 에스크 링크를 올려두면 아무나 다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말 없이 사진 2장만 이렇게 나와있길래 뭐지? 봤는데 얼굴은 저였고 몸은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이미지를 보게 되어서 바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민서 씨의 가짜 음란물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사이트나 그런 텔레그램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17살.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그 사진을 받은 뒤로 계속 성희롱과 관련된 질문이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후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에스크랑 페이스북으로 아예 삭제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 중에 무조건 한 명일 텐데 계속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미성년자에게까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실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네, 앞서 보는 피해자 민서 씨처럼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라도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서 씨는 지금 사건 당시 사용하던 SNS는 모두 탈퇴하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민서 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부모님이나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그냥 네가 사진 올린 게 잘못 아니냐, 왜 그런데 그니까 사진 올리냐, 이거 신고해도 어차피 못 잡으니까 그냥 네가 넘어가라. 2주 동안은 계속 밥도 못 먹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보호받을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건을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이런 것들이 유포됐을 때 분명히 그것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발견했을 때 이거는 국가의 책무이고 국가의 책무인 만큼 피해자는 마땅히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당시에 어떤 대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심해야 된다. 피해자가 조심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분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계시던 상태여서 그냥 넘어가셨고 또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을 하셨지만 잡지 못한다.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의 반응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네, 상처가 배가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10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도 이제 연령대가 10대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학교 안에서 2차 괴롭힘이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를 쉽게 그만둘 수도 없고요. 또 가해자가 무서워서 그냥 다녔는데 가해자랑 같은 공간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학교가 감옥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이런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에 따르면 뭐 밖에 나가기도 무섭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하냐. 이름을 바꾸고 싶다. 뭐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다라고 이제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문제를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가해자가 10대라는 게요. 그 10대들도 딥페이크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사실 제작이 쉬워졌다는 게 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뭐 앱으로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기술이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자를 접촉하는 것도 수월할 지경이었는데요. 그래서 대체 어떤 사람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지 취재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준다는 한 계정에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일반인의 얼굴도 합성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자신의 딥페이크 작업물을 보내며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에 따른 대응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진짜 영상과 가짜 영상의 차이, 이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뭐 말을 할 때 눈을 깜빡인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깜빡임들을 학습을 시켜서 가짜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을 때 깜빡임이 없을 경우에는 패턴들이 좀 틀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짜로 판단하는 솔루션이고 탐지 솔루션이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 단속은 물론 범인 추적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사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얘기 나눴던 지인 능욕방, 굳이 어렵게 찾지 않더라도 그냥 SNS에 관련 키워드들 검색하면은 누구나 쉽게 제작자를 만날 수 있네요. 이게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네. 문제는 특히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SNS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걸 만들어준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만난 제작자처럼 무료로 해준다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취미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로요? 네, 이제 놀이처럼 그냥 단순한 재미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요. 이 밖에 뭐 딥페이크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파는 사람들은요? 네, 목적은 당연히 수익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적게는 몇백 원부터 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받으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작물의 종류나 퀄리티에 따라서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용돈벌이로 이렇게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건 이렇게 쉬운데 단속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답답한데 다음 시간까지 관련 취재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다음 주 팩트 추적에서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 건지 자세히 심층 취재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